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26회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녹음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이제 날짜로만 따지면은 한 달에서 한 두 달 사이 정도 되는 긴 기간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4회였나요? 그때 이제 자주 라디오가 나오지 못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래도 26회까지는 정상적인 템포를 유지하면서 회차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좀 겸연쩍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라디오라는 매체를 잊고 있지 않았다는 거, 그 점을 이렇게 다시금 확인해 주시면서 좀 용서를 넓은 아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곁들여 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 감상이 어떠하던 간에 라디오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된다 라는 그러한 모토로 다시금 26회를 재미나게 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미리 드려보고요. 이제 저는 사운드 트랙의 첫 번째 코너로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죠. 오늘은 과연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주제거리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 한번 저번 회차에서 얘기했던 예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네요. 새 자매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일상물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국내에 더빙으로 방영이 되었던 전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놓고 이번 회를 준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진단이 정확할지는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이 작품의 장르, 이것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장르들의 첫 번째입니다. 코미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장르 취급을 받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학원물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작품은 일상물을 지향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코미디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한 그러한 작품이라는 점인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학원물적인 요소도 함께 곁들여져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타쿠 여러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러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재미나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작품을 다루고 있는 중심 소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놓고 저는 본격적으로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를 전개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요, 세자매의 평범한 일상을 다뤄내고 있는 그러한 작품 되겠습니다. 뭐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압축해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작품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하루하루가 전설이에요. 애니메이션 미나미가 일기입니다. 견실한 장녀 하루카. 삼녀에게 일본 대표 바보라 불리는 차녀 카나. 그리고 신랄한 독서를 내뱉는 초등학생 삼녀 치아키. 이들 미나미가 세 자매의 평범한 일상을 중심으로 하는 느긋한 일상 개그 만화.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작품은 세 자매의 일상을 그려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앞서 언급한 이 이야기는 작품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 전개 방식에 더 가깝고요. 중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각 자매의 학교 생활이라던가 혹은 인간관계, 이러한 요소들에 훨씬 더 치중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품의 세계관이 점차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덕분에 이러한 작품들이 고질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즉 식상함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탈피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작품의 장르를 소개할 때 학원물적인 요소가 다수 들어있는 작품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장르와 관련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코미디의 방점이 찍혀있는 일상물이라고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상당히 뚜렷한 편에 속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추가로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디까지나 평범한 일상물을 지향하는 작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작품의 캐릭터들의 개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설명을 굳이 드려보고요. 저는 이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 마무리를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작품을 학생 때 더빙으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 이 작품을 다시금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의 감상과 현재 나이가 상당히 찬 상태에서 이 작품을 다시 본 감상에 미묘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꽤나 주목을 할 예정이고요. 꿀잼 셀렉트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갈 때 이 점에 대한 첨언들을 간혹 가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게 될 것이라는 거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환상 속의 그 자매. 제가 앞서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이 초반부의 분위기와 중후반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인간관계의 확장, 이러한 부분이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이 작품의 분위기가 변모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어떤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작품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것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오타쿠 판타지, 그것과 관련된 다수의 작법들이 초반부에 너무 많이 남발되어 왔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성향에 따라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상에 충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타쿠 판타지. 이 부분도 총 3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진짜 말 그대로 오타쿠 메타. 오타쿠들이 즐기는 작품에서 정말 흔하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메타들. 이거에 대한 지적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연령층 애니메이션에서 상당히 남발되어 오는 작품, 작법. 이 요소들이 이 작품상에서 좀 보인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타쿠들이 성적인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특정 작법들이 이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보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오타쿠 메타입니다. 이 작품의 초반부, 정확히는 1회에서 한 3, 4회? 그때까지 굉장히 주도적으로 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좀 신경 쓰이는 것들만 간추려서 뽑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률이라고 하는 메타. 작중 등장하고 있는 둘째인 카나는 어떤 요리를 만들던 제멋대로의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첨가해서 괴상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타고난 인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오타쿠 애니메이션에서 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작품은 또 이 동료리라고 하는 괴상망측한 소재를 노골적으로 들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작품을 봤던, 좀 한숨이 약간 나오기도 했던 그러한 소재가 이 작품에 등장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한 연출이 좀 너무도 식상하고 프로답지 못하게 연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자칫 오글거릴 수도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 작품에서 그러한 작법들이 취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멀쩡한 스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뭐 과자 같은 것들을 첨가한다던가 과일 후르츠 같은 것들을 첨가하는 이러한 이제 괴랄한 요리법들을 선보이는 것들이 정말 노골적으로 등장을 해주거든요. 이 점은 다시금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는 오타쿠 메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러브레터에 관련된 작법, 이 부분도 지적을 아니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카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카나가 학교에서 어떤 남학생에게 러브레터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러브레터를 받았다는 걸 인식하고 좋아하거나 당황하는 모습들이 같이 교차로 그렇게 작품상에 그려지는데, 막내인 치아키, 이 인물이 카나를 골려줄 아마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캐릭터가 요런 조작을 가하게 되면서 카나가 이 러브레터는 사실 도전장이었다 라고 하는 또다시 오타쿠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흔하게 쓰이기 짝이 없는 그 작법이 등장을 해준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애니메이션을 좀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흔하게 너무나도 많이 봤던 그러한 작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일명 부르마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을 역시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상에서 이번엔 첫째인 하루카에 관련된 스토리인 건데요. 하루카의 친구 중 한 명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치마가 짧은 게 난 불만이다. 왜냐? 속옷이 보일 수도 있잖아. 이러한 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치마 속에다가
부르마를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 전개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결국 다음날 등교를 할 때 치마 길이에 불만을 가진 그 친구가 부르마를 입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의 친구에게 부르마를 입혀놓고 치마를 들춘 다음 부르마를 입었으니까 속옷이 안 보이네. 만족. 이러한 스토리가 등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만 그렇게 플롯을 이해하셔도 이것도 역시나 좀 너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작법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타쿠 메타 중에 그게 있잖아요. 속옷이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은걸? 그 요소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치는 굉장히 진부한 작법 중 역시나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서 좀 한숨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대표적인 오타쿠 메타들만은 여러분들에게 취급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실제로 작품상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1회에서 한 3, 4회까지는 이러한 메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유치한 혹은 저연령층 애니메이션에서 흔하게 쓰이는 작법이 이 작품에 등장을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씬 3개를 한번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내인 치아키의 친구 마코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인물이 치아키에게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치아키가 화가 나서 너 양동이 들고 저기 구석에 서 있어 이렇게 일갈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마코토가 실제로 양동이를 든 상태로 해가 질 때까지 교실 구석에서 양동이를 들고 벌을 서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연령층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소재거리 중 하나거든요. 이걸 하라니까 이걸 진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악을 쓰고 계속하네? 이러한 작법은 개인적으로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후반부에 가도 이러한 작법들이 연속 등장을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카나와 치아키가 껌으로 풍선 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도복을 입고서 진짜 그 껌 씹는 훈련에 열중하는 여러가지 컷신들이 교차로 나오는 연출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한숨이 나오는 거죠. 왜 굳이 껌 씹는 연습을 하는데 유도복을 착용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좀 오글거리는 의견을 피력하실 만한 분들이 존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도 마코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캐릭터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계란의 껍질을 까야 되는데 톡톡 어딘가에 쳐서 껍질을 까는 것이 아니고 칼로 계란 껍질을 썰어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굉장히 이해 못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째서 작가가 이러한 메타에 그렇게 집착을 해내는 건지 혹은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면 애니메이션 제작진의 생각일까요? 제가 원작을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왜 이러한 연출들을 등장시켰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들었던 것이 저의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작품에서 소재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오타쿠 성적 판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특정 판타지는 바로 이 소재입니다. 자매, 즉 같은 동성 자매들 간에 어떤 특정한 성적 판타지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녹여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건데 대충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해줍니다. 막내인 치아키가 첫째인 하루카를 사모한다던가 혹은 존경한다는 그러한 설정이 이 작품에는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상에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 전개상 키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치아키는 키스에 대한 것에 전혀 이제 지식이 없는 상황인 거고 하루카는 정작 그 키스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좀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카나가 치아키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싸움이 벌어지는 연출이 존재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카나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치아키 너
하루카는 좋아하니까 그럼 하루카한테 키스를 알려달라고 해. 그러자 치아키가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언니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입술을 내미는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뻔히 아시겠죠? 이 작품의 후반부의 분위기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괴리감이 있는 그러한 연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작품상에서 이상한 짓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깃거리가 등장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이상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성과 남성 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적인 메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캐릭터들에게 하게끔 작가가 유도를 하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자매가 처녀성을 띠고 있는 캐릭터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칫하면 보는 시청자들에게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아니면 이 작품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책 없는 오타쿠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인상을 좀 더 씌우기에 충분한 그러한 연출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이러한 괴리감들을 느끼면서 작품을 봐왔었는데,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더빙으로 이 작품을 감상했던 나이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작품이 방영되었던 시대상이 그런 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상이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딱히 유치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나이대에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보니까 상당히 유치하거나 오글거리고 혹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꽤나 초반부에 존재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작품의 초반부의 분위기와 중후반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중후반부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이 작품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본 궤도를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자매의 어떤 모해 코드를 쓸데없이 강조해왔던 그 작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일상에 초점을 더 맞추기 시작하고, 또 인간관계, 이 맥락들을 확장하는 데 작가가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품의 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작가분에게 경이로움과 칭찬을 해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를 가해보면서 꿀잼 셀렉트의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치면 될 것 같네요. 확실히 작가가 초반부에는 좀 자신의 판타지를 작품에 녹이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뭐 편집부의 교정이라던가 혹은 작가 스스로 성찰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미나미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작가님 훌륭합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모님 출타하신 그 자매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셨다면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을 법한 그런 맥거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바로 세 자매 부모님의 안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과연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일까? 이 점에 대해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요소는 작품상의 확실한 맥거핀입니다. 작가가 이 요소를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또 그것을 곱씹어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부모님의 생사 여부와 더불어서 세자매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아우르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부모님 쪽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자매의 집에 자주 왕래를 하고 있는 타케루라는 인물, 이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와 세자매의 관계는 어머니, 언니의 아들, 즉 친척 관계입니다. 하지만 세자매는 이 캐릭터를 아저씨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죠. 이 캐릭터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냐면 세자매의 후견인이 어느 쪽인지를 대략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머니, 언니의 아들, 즉 외가 쪽 친척이라는 거잖아요. 이 인물이 세자매를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자매에게 계속 접근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전개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이 작품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외가의 친척을 제외하고 친가 쪽의 친척은 아예 일절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세자매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 집안은 외가 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러한 추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의 단서를 탐구하러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버지 쪽이랑 관련이 된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정확히는 미나미가 3회에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미나미 카나, 즉 둘째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주체, 후지오카가 등장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인물이 카나의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첫째인 하루카가 막내인 치아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후지오카의 분위기가 아버지와 상당히 닮아 있다. 그러자 치아키가 아버지는 저런 느낌이었나요? 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후지오카에게 열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러한 이야기 전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아예 후지오카 가랭이 사이에 착석을 하고 아버지의 느낌을 한껏 느끼는 이러한 치아키의 모습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었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인 하루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의 의식이 있다면 치아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아키에게 아버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온화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치아키는 그 느낌을 한껏 느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서 하나 더, 막내인 치아키는 아버지와의 기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치아키가 태어날 때쯤에 아버지의 존재가 이미 세자매 사이에 없었을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던 대화들을 우리들이 곱씹어 보면 치아키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첫째와 둘째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단서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는 어떤 외부력이라던가 이혼에 의한 별거 상태가 아니라 아마도 사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이라면 아버지 쪽에서 뭔가 잘못해서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하면 첫째인 하루카가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리가 당연히 없겠죠. 막내인 치아키도 거기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릴 것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외부력, 예를 들면 외국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막내인 치아키와의 추억이라는 것이 일절 없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 남은 선택지, 즉 아버지는 사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모님의 안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머니의 생사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니가 없는 입장에서 세자매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외갓집의 사람들이고, 아버지는 사별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친가 쪽은 세자매와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일기상에서의 내용이긴 한데 제가 과거에 2기도 더빙으로 감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작품에도 부모님에 대한 내용은 또 일절 설명이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정석의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예고를 했던 대로 번외, 과연 세자매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 상태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12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미나미 카나, 즉 둘째가 계란 타임 세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계란 한 판에 1엔이라고 하는 그런 타임 세일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계란을 한 판에 그 정도로 싸게 판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달려가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에서 세 자매가 불고기 외식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막내인 치아키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되묻습니다.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미나미가 세 자매는 기본적으로 외식을 잘 하지 않고 외식을 일종의 사치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일본에서 불고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맘을 먹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뭐 실제 우리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다만 세자매가 작중 외식을 하는 그러한 전개가 거의 극도로 등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들이 한번 걸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뭐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미나미가 세자매는 기본적으로 음식에 관련된 것들을 자급자족하는 연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작중에 등장했던 게 뭐였더라? 무슨 쉬폰 케이크? 쉬폰 파이? 이런 것들까지 다 자급자족으로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겠지만 보통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빵집에 가서 직접 사 먹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굳이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치를 부리는 묘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등장을 해주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점인 건데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사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치아키는 초등학생인데요. 이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운영비가 많이 드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인데 운영비가 많이 드는 초등학교에 막내를 입학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질 법한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나미가 세자매의 거주처에 관련된 건데 이 세자매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이제 일본에서는 맨션이라는 이름을 주로 붙이는 그러한 건축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3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집인 거죠. 근데 그 정도 집이면 기본적으로
구입비가 상당히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월세라는 묘사도 없고 아무래도 세자매 보유의 자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약간 좀 미묘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설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뭐 워낙에 그 집에 친구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식사를 하는 묘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식대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쪼들리는 생활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미나미가 세자매가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한 집인가 아니면 넉넉하지 않은 집인가는 좀 우리들이 한껏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십거리로서는 상당히 흥미가 가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멋지구려한 그 남자. 자, 이번 포인트는요, 제가 앞서 소개할 때 강조했던 사안, 감상 시점에 따른 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이야기를 전개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호사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작품상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남성 캐릭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유명한 작품의 비유를 든다면 아즈만가 대왕, 이 작품에 등장한 키무라 선생님, 우리나라 로컬라이징 명으로는 변태식 선생님, 이 캐릭터와 상당히 유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키무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변태라는 정체성에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약간의 좋은 점이 있는 이제 이러한 선생님으로 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호사카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입체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했을 때 곱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남성 캐릭터로 등장을 해주고 있긴 한데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즉 자아도취에 빠진 모습을 상당 부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쓸데없이 이제 탈의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모습이라던가 다만 이제 이 캐릭터가 엄청난 변태성을 지닌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탈의의 정도가 도를 넘은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상위 탈의 정도? 이 정도까지 가는 정도이고 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캐릭터라고 하면 자신감이라는 게 넘치는 인물로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행동 같은 것들도 거침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마이웨이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이러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시켜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 캐릭터도 기무라 선생님처럼 비호감적인 요소들이 좀 타고나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과 반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 미나미가 세자매 중 첫째인 하루카, 이 인물에게 상당히 순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몇몇의 그런 이야기 전개들이 존재하고요. 또 의외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확실하게 기준점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이 될 만한 그러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사람들에게 흔히 보여줬던 폭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이 점은 이 캐릭터가 나름대로 선이라는 걸 지킬 줄 안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던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 캐릭터에 대한 감상이 옛날과 지금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가 더빙으로 미나미가를 처음 봤을 때가 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좀 징그러운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 정도였거나
혹은 애니메이션상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괴짜 캐릭터? 이 정도의 감상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아즈만가 대왕의 키무라 선생님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종류의 작품 같은 경우는 강력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괴짜 캐릭터를 하나 집어넣어 줌으로써 이야기의 단조로움 같은 것들을 탈피하는 그러한 장치로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의 연장선상인 캐릭터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작품을 다시 보면서 호사카라는 이 캐릭터에 대한 평가가 제 스스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작품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사카가 처음 미나미 하루카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하루카에게 두 아이가 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 와전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의 정체는 하루카의 두 동생들, 즉 미나미 카나와 미나미 치아키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호사카에게 와전이 돼서 마치 하루카가 아이가 둘 있는 미혼모인 것처럼 그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사카가 당황하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상에 그려지는데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애 2명 정도가 딸린 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인의 풍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캐릭터로 변모를 하게 되거든요.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정말 쇼킹하고 대단하다고밖에 느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뭐 여성의 입장으로 봐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남성이 애가 둘 딸려 있는데 여성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자신의 어떤 젊음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생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올인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인 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남자의 딸인지도 모르는 아이들과 미혼모, 한부모 가정의 여성을 함께 살아나가고 또 그녀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남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호사카는 결혼을 함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까지 다 친자 입양을 할 생각까지 가지고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점은 진짜 다시금 이 캐릭터를 재해석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점이랑 별개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관심사를 맞추기 위해서 요리 공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예랑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하루카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본인도 진심으로 요리 자체에 그냥 아예 빠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보통 남자가 특정 여성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서 어떤 취미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깊이 그 취미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냥 이야기만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취미 형성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프랑스 요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진중하게 학습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식재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해서 쇼핑을 해내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이 캐릭터가 굉장히 순정파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가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멋지다. 엄지척을 당당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호사카 난 좀 되게 비호감적이고 기분 나쁜 캐릭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면서 그 점을 좀 곱씹어 보세요. 저와 비슷한 감상을 다시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꿀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워낙에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좀 격양이 되는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많이 못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훈련이라는 거는 빼놓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뭐 어찌되었던 그것은 그거고요. 저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시금 약속을 드리면서 코너를 준비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코너도 재미나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